저녁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골목길, 낡은 단독주택 안거실에는 허리 굽은 부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의 젓가락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이 그날이네요. 우리 민수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래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남편은 대답 대신 숟가락만 내려놓았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부. 그날 이후로 집은 늘 적막했고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괜히 바깥 일을 핑계 삼아 늦게 들어왔고 아내는 홀로 사진 앨범을 꺼내놓고 밤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그날만 조금 더 빨리 데리러 갔더라면 우리 민수 그 버스 안에 타지 않았을 텐데. 아내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고 남편은 늘 같은 말로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 우리 운명이 그런 거지 뭐.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다가도 결국엔 눈길을 피하고 깊은 한숨만 오갔습니다. 그때 낡은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두 사람은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젊은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또렷한 청년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혹시 여기 민수 씨 댁이 맞나요? 그의 물음에 부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토록 억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벌떡 일어나 두 눈을 크게 뜨고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민수라고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요. 여기 주소로 오면 꼭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얼떨결에 편지를 받아들었고 봉투에는 낯익은 글씨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가 어릴 적 자주 쓰던 글씨체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손은 덜덜 떨렸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10년 동안 묻어둔 시간,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의 이름이 이 밤 낯선 청년과 함께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순간 아내의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아들의 이름을 되뇌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낯선 청년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얼른 아내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장난을 친 건 아닐까? 아니면 오래된 친구의 추억담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목이 메어 잠시 읽기를 멈췄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직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사고 이후 저는 낯선 곳에서 눈을 떴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 여보, 이게 꿈 아니야? 그녀의 두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이 편지는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제가 일하던 고향 근처의 작은 수녀원에서 한 수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길 꼭 이 주소로 찾아가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부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편지 속 글씨는 분명 아들의 필체와 흡사했고 내용 또한 단순한 위로가 아닌 마치 직접 겪은 일을 고백하는 듯한 생생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내왔다는 거지?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아내는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쥐며 절규하듯 속삭였습니다. 살아있다면 그걸로 됐어. 제발 한 번만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목걸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걸 전해드리라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그가 내민 작은 상자 안에는 십자가 모양의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거 민수가 고등학교 때 직접 산 거잖아. 바로 그 목걸이 맞잖아. 남편은 목걸이를 손에 올려놓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친 게 아니라 분명 아들이 생전에 지니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부부의 가슴은 믿기 힘든 희망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어쩌면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잘못된 희망이라면 그동안 버텨온 삶마저 송두리째 무너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눈물을 닦으며 청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어떻게든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수가 살아있다면 이제라도 꼭 만나야겠어요. 그 순간 집 안 공기는 이전과는 달리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10년간 멈춰있던 부부의 시간이 이제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부부는 도저히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편지와 목걸이가 놓여 있었고 아내는 몇 번이고 편지를 읽다가 또다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이 글씨 민수 맞지? 내가 아들 숙제장도 수없이 챙겨봤는데 이건 절대 낯선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필체가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떨렸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알아.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10년 동안 우리 곁에 나타나지 않은 거야? 살아있다면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을까? 부부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의문을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아내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날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어떡해? 어딘가에 붙잡혀 지낸 건 아닐까? 아니면 기억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남편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쓸쓸히 비 내리는 가로등 불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다. 우리 아들이 살아만 있다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다시 데려오고 싶다. 그때 문득 아내의 눈에 들어온 것은 편지 봉투 뒤편에 적힌 작은 글씨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수녀원. 아내는 놀라움에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기 주소가 있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 분명해. 남편은 눈빛이 번쩍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내려가 보자. 이제라도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지. 남들 말만 믿고 또다시 10년을 허비할 수는 없어. 아내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 아들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듯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게 굳어있던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낯선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혹시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편지를 맡기신 수녀님과 저도 인연이 깊어서.
저 역시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야말로 아들을 찾는 여정의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들의 사진이 가득한 앨범을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민수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곧 널 찾으러 갈게. 너도 꼭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녀는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담배 한 개비를 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널 찾아내리라.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더라도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데려오마. 그날 밤 집 안에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내일이면 새로운 운명이 시작될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수녀가 건네준 공책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내는 손가락으로 김민수라는 이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남편 역시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꼭 깨물고 공책을 들여다봤다. 공책 속에는 민수가 직접 쓴 듯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처음엔 일기처럼 짧은 문장이 이어졌지만 뒤로 갈수록 상황을 설명하는 듯한 긴 글들이 나타났다. 나는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났다. 낯선 병원 침대 위 내 이름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사람들은 날 다른 이름으로 불렀고 나는 그 이름에 길들여져 살아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다른 목소리가 날 불렀다. 민수야, 민수야. 나는 그 목소리가 부모님의 것임을 알았다. 아내는 글자를 읽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민수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리움에 사무쳐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어.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거야. 수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저도 자세한 건 알지 못하지만 그 수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이는 아직도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테니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부부의 눈빛이 동시에 번쩍였다. 이 근처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수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수녀님께서는 몇 년 전까지 한 젊은 청년을 몰래 돌봐주고 계셨어요. 그 청년이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름도 과거도 모른 채 살아가던 아이였죠. 하지만 그 청년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걱정하시며 혹시 그 아이가 당신들의 아들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삼켰다. 여보, 그 청년 우리 민수일지도 몰라. 남편은 두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무게가 조금씩 풀려나오는 듯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처를 샅샅이 찾아야 해. 민수를 찾아내기 전까진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준호가 곁에서 힘주어 말했다. 저도 돕겠습니다. 수녀님과 지내던 시절, 저 역시 그 청년의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수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이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 민수가 그런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반드시 찾아야 해. 그 순간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의 관계에 오랜만에 뜨거운 온기가 돌았다. 남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민수야, 어디 있든 기다려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끝까지 널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수녀원을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아들을 향한 길, 그것만이
그들을 이끄는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부산 수녀원을 나온 부부와 준호는 근처 여관에 방을 잡았다. 이미 해가 저물고 바닷바람이 서늘해졌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불길처럼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아내는 여관 방에 들어서자마자 공책을 다시 펼쳤다. 공책 중간쯤에는 흐릿한 글씨로 적힌 날짜와 장소가 있었다. 2018년 6월 해운대 시장 근처. 나는 여전히 길을 잃은 아이 같다. 하지만 여기서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버티고 있다. 언젠가 기억이 돌아오길 바라며. 아내의 손이 덜덜 떨렸다. 여보, 봐. 분명히 해운대 시장 근처 식당에서 일했대. 그럼 우리가 거기서 수소문하면 뭔가 단서가 나올 거야.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시장으로 가자. 준호도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도 시장 쪽에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현수라는 이름으로 일했던 청년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밤은 길었고 세 사람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아내는 사진 앨범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사진 속 민수의 해맑은 웃음이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았다. 마이너스. 이튿날 아침 해운대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갓 잡은 생선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갓 지은 떡 냄새, 그리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부부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물어봤다. 혹시 몇 년 전 여기서 일하던 현수라는 청년 아십니까? 키는 크고 눈매가 뚜렷했어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지만 오래된 분식집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현수? 아, 그 청년 말씀이신가요? 예전에 우리 가게 옆에서 일했었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 청년 어디로 갔는지 모르세요? 분식집 아주머니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날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죠. 그 아이가 떠나기 전날 어떤 낯선 남자랑 다투는 걸 봤거든요. 심각해 보였는데 그 뒤로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며 낮게 중얼거렸다. 누군가 데려간 거야. 그냥 사라진 게 아니야. 준호도 표정을 굳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단순히 행방이 아니군요.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어디예요? 민수가 이곳에서 정말 살아있었던 거잖아요. 부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꿈틀거렸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으리란 예감. 그러나 이제 멈출 수도 돌아설 수도 없었다. 세 사람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장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노인이 슬며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현수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지. 이 근처 오래된 항구 창고 쪽에서 낯선 사내들과 함께 있었어.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더구먼. 순간 부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의 행방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부산 수녀원을 나온 부부와 준호는 근처 여관에 방을 잡았다. 이미 해가 저물고 바닷바람이 서늘해졌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불길처럼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아내는 여관 방에 들어서자마자 공책을 다시 펼쳤다. 공책 중간쯤에는 흐릿한 글씨로 적힌 날짜와 장소가 있었다. 2018년 6월 해운대 시장 근처. 나는 여전히 길을 잃은 아이 같다. 하지만 여기서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버티고 있다. 언젠가 기억이 돌아오길 바라며.
아내의 손이 덜덜 떨렸다. 여보, 봐. 분명히 해운대 시장 근처 식당에서 일했대. 그럼 우리가 거기서 수소문하면 뭔가 단서가 나올 거야.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시장으로 가자. 준호도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도 시장 쪽에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현수라는 이름으로 일했던 청년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밤은 길었고 세 사람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아내는 사진 앨범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사진 속 민수의 해맑은 웃음이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았다. 마이너스. 이튿날 아침 해운대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갓 잡은 생선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갓 지은 떡 냄새, 그리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부부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물어봤다. 혹시 몇 년 전 여기서 일하던 현수라는 청년 아십니까? 키는 크고 눈매가 뚜렷했어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지만 오래된 분식집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현수? 아, 그 청년 말씀이신가요? 예전에 우리 가게 옆에서 일했었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 청년 어디로 갔는지 모르세요? 분식집 아주머니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날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죠. 그 아이가 떠나기 전날 어떤 낯선 남자랑 다투는 걸 봤거든요. 심각해 보였는데 그 뒤로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며 낮게 중얼거렸다. 누군가 데려간 거야. 그냥 사라진 게 아니야. 준호도 표정을 굳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단순히 행방이 아니군요.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어디예요? 민수가 이곳에서 정말 살아있었던 거잖아요. 부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꿈틀거렸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으리란 예감. 그러나 이제 멈출 수도 돌아설 수도 없었다. 세 사람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장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노인이 슬며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현수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지. 이 근처 오래된 항구 창고 쪽에서 낯선 사내들과 함께 있었어.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더구먼. 순간 부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의 행방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항구 창고라는 말은 부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곳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어두운 사내들이 드나드는 음습한 장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불안에 떨며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다. 여보, 우리 민수가 혹시 나쁜 사람들 손에 끌려간 건 아닐까? 남편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확실히 알아야 해. 아니면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할 거야. 준호는 곧장 결심한 듯 말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저 혼자라도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러나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리가 직접 봐야 해. 아들을 찾는 건 부모인 우리 몫이야. 마이너스. 세 사람은 항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오고 낡은 창고 건물들은 녹슨 철문과 벽돌 틈새로 세월을 말하고 있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부부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더욱 커져만 갔다. 창고 근처에 다다르자
낯선 사내들이 두세 명 모여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이방인들을 경계하는 기운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아내는 두려움에 손을 떨며 속삭였다. 여보,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이제 돌아설 수 없어.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 민수를 영영 못 찾을지도 몰라. 준호가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에게 직접 묻는 건 위험합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창고 안을 몰래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세 사람은 녹슨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창고 문틈 사이로 안을 엿보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의 뒷모습이 아내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여보, 저기, 저 사람. 등이 민수 같지 않아? 어릴 적부터 오른쪽 어깨가 살짝 기울어졌던 바로 그 모습이야.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다. 정말로 그 청년의 체형과 뒷모습은 잃어버린 아들 민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내는 눈물이 터져 나올 듯 속삭였다. 민수야, 우리 아들 살아있었구나.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곁에 있던 사내 중 하나가 청년을 거칠게 밀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야, 네가 뭔데 고개를 드냐?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모습은 마치 억지로 붙잡혀 있는 사람 같았다.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준호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저씨, 지금은 안 됩니다. 저 안에는 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섣불리 나섰다간 민수 씨까지 더 위험해져요. 남편은 이성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숨을 고르며 다시 몸을 낮췄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삼켰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저기 있어. 그런데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해? 남편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참아. 반드시 구해내야 하니까. 지금은 기회가 아니야. 우린 방법을 찾아야 해. 세 사람의 눈빛은 창고 안에 갇힌 듯한 청년에게 고정돼 있었다. 그가 정말 민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오해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부모의 본능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다. 그리고 그 순간 부부의 마음속에 억눌린 10년의 슬픔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항구 창고 앞 차가운 바닷바람은 부부의 옷깃을 세차게 흔들어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바람보다 더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창고 안에 앉아있는 청년이 정말로 아들 민수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남편의 팔을 붙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나 지금이라도 뛰어들고 싶어. 저 아이가 우리 민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만 살 것 같아. 남편은 이를 악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참아, 여보.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저놈들이 민수를 더 해칠 수도 있어. 이성을 잃으면 안 돼. 준호도 긴장된 눈빛으로 상황을 살폈다. 분명 저들은 조직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돈 때문에 청년을 붙잡아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하려면 방법을 세워야 해요. 마이너스. 창고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세 사람은 다시 숨을 죽였다. 거친 사내 하나가 청년의 멱살을 붙잡고 윽박질렀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 똑바로 해. 너 정체가 뭐야? 왜 우리 구역을 기웃거린 거냐고. 청년은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말했다. 현수입니다. 전 그냥 일자리 구하려고 왔을 뿐이에요.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현수 맞아. 저 이름 공책에 적혀있던 이름이잖아.
남편의 가슴은 벼락을 맞은 듯 요동쳤다. 아들의 이름을 직접 귀로 듣게 되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졌다. 사내들은 청년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협박했다. 우릴 속이려 들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끝까지 확인해야겠어. 네가 누구인지 다 털어놓지 않으면 살아 못 나갈 거다. 청년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동자 어딘가엔 꺼지지 않는 빛이 있었다. 마치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가족을 향해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버티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내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여보, 안 돼. 나 그냥 들어갈래. 우리 아들이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만 있어? 남편은 아내를 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조금만 더 참아.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 민수까지 위험해져. 기회를 만들어야 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때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 쪽 지인 중에 경찰과 연이 있는 분이 계세요. 바로 신고하면 들이닥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 경찰이 오면 저놈들이 민수를 인질로 삼을 수도 있어. 우린 더 신중해야 해.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다. 세 사람 모두 답답한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순간 창고 안에서 또 다른 대화가 흘러나왔다. 이놈이 혹시 그놈 아닐까? 예전에 사고 나서 죽은 줄 알았던. 설마 그건 이미 끝난 얘기잖아. 아니야, 내가 보기엔 뭔가 수상해. 조사 좀 더 해봐야겠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고 죽은 줄 알았던 아이. 그들이 말하는 그놈이 바로 민수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남편은 결연한 눈빛으로 창고를 바라보았다. 저놈들이 진실을 알고 있군. 민수가 왜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수를 구해야 해. 저 아이를 2번 다시 잃을 순 없어. 부부의 눈빛에는 절망을 넘어선 뜨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를 향한 10년의 기다림이 이제 곧 거대한 폭풍으로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다. 항구 창고 안은 갈수록 험악한 기운으로 뒤덮였다. 사내들은 술병을 부딪히며 욕설을 퍼붓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청년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부모의 눈에 너무나 익숙했다. 아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팔에 매달렸다. 여보, 저 아이 민수 맞아. 어쩜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내가 낳은 아들이라서 알아. 저건 분명 민수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분노로 번뜩였다. 맞아, 민수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덤벼들면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기회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해. 준호도 긴장된 얼굴로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저 창고 뒤편에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민수 씨에게 몰래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다. 좋아.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다. 정말 민수라면 작은 신호라도 보내야 해. 아내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흔들며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제발 조심해. 만에 하나 잘못되면 우리 민수도 당신도 잃게 돼. 남편은 아내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걱정 마. 아들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목 아니겠어? 내 목숨을 걸더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돌아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잠시 후 남편은 준호와 함께
창고 뒤편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녹슬고 깨진 작은 창문이 있었다. 남편은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몸을 굽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은 듯 눈을 크게 떴다. 빛바랜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있는 청년의 얼굴이 어릴 적부터 지켜본 그 아들의 얼굴과 똑같았던 것이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성숙해졌지만 이마와 턱선, 눈매는 절대로 착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남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민수야, 내 아들 민수야, 살아있었구나. 남편은 감격을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청년이 고개를 살짝 돌리며 창문 쪽을 바라봤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낀 듯 했다. 남편은 두 손가락으로 조용히 유리창을 두드렸다. 톡, 톡. 그 소리에 청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순간 청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창문 쪽을 응시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민수야. 창문 너머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다. 청년의 눈이 커졌다. 그는 손을 떨며 가슴을 치더니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을 되찾은 듯 눈물을 흘렸다. 아, 어머니, 아버지? 입술이 무너져 내리듯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남편은 그 순간 아들의 입에서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가 흘러나온 것을 확실히 보았다. 심장이 터질 듯 벅찼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지금은 안 돼.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 저놈들이 눈치채면 모든 게 끝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남편은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창문 너머로 아들에게 손바닥을 펴 보이며 신호를 보냈다.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널 구하러 왔다. 청년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끄덕이며 마치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 가슴에 손을 얹었다. 준호는 옆에서 숨죽이며 속삭였다. 아저씨, 정말 민수씨 맞네요. 드디어 찾으셨습니다. 남편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막지 못한 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아들을 되찾으려면 목숨 걸 준비가 필요해. 그리고 그는 창문에서 몸을 떼며 아내에게로 돌아갔다. 아내는 다급히 물었다. 여보, 봤어? 우리 민수 맞지? 남편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아내를 안아주었다. 맞아, 민수야. 틀림없어. 우리 아들 살아있어. 아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이가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감동이었다. 그러나 기쁨의 눈물 뒤에는 앞으로 맞이해야 할 커다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를 무사히 구해내기 전까지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깊은 밤, 항구 창고를 둘러싼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팽팽했다. 민수와 눈빛을 나눈 순간부터 부부의 마음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내는 남편의 품에 매달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 아이를 그냥 두면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남편은 굳은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대답했다. 우린 지금 당장 구해야 해. 이대로 또 이럴 순 없어. 준호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아는 경찰분께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민수 씨에게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잠시 뒤 어둠 속에서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사내들은 술잔을 내던지며 당황했다. 뭐야, 경찰이 온 거 아냐? 젠장, 누가 꼬리를 밟힌 거야? 혼란이 벌어지는 틈 민수는 고개를 번쩍 들어 창문 쪽을 바라봤다. 남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작게 손짓을 보냈다. 지금이야. 뛰어.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내들이 몰려들자 그는 죽기 살기로 몸부림쳤다. 한 놈이 팔을 붙잡자 민수는 그를 밀쳐내고 창고 출입문 쪽으로 달렸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 두 손을 모았다. 민수야, 제발 제발 살아서 나와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경찰차 불빛이 창고 앞을 붉게 물들이자 사내들은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다. 일부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곧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혼란 속에서 문이 열리더니 민수가 숨을 몰아쉬며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뒤범벅이었지만 두 눈만큼은 또렷했다. 어머니, 아버지. 아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나와 그대로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수야, 우리 아들 민수야. 정말 살아있었구나. 남편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꽉 껴안았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널 못 찾아서 미안하다. 민수는 흐느끼며 부모의 품에 매달렸다. 아니에요. 전 기억을 잃고 제 이름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누군가 날 기다린다고 믿었어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10년 동안 막혀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경찰 조사는 이어졌고 사내들이 어떤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저 사고로 기억을 잃고 방황하다가 우연히 그들의 손에 붙잡혀 노동력처럼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부부는 경찰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지친 아들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네가 살아만 있어도 그걸로 됐다. 민수는 부모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오랜 세월 억눌렀던 울음을 쏟아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가족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거실 탁자 위에는 편지와 목걸이 그리고 공책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내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수야,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이 집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단다. 남편도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가 배운 게 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의 몫이라는 거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도. 민수는 두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잃어버린 시간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는 부모님 곁에서 꼭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밥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세상 그 어떤 잔치보다도 풍성했다. 그리고 아내는 조용히 기도하듯 속삭였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우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수야, 이게 우리 가족에게 내려진 기적이야. 거실 불빛 아래 세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돌아온 아들의 편지 발췌문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다고 그렇게 믿었던 노부부가 계셨는데 네네.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아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죠. 정말 영화 같은 설정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좀 따라가 보면서 그 상실의 고통, 또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 그리고 이 부모님의 정말 위대한 여정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그 아들 민수의 10주기 기일 저녁 식탁이에요. 저녁 바람이 좀 스산하게 불고 식탁에는 이미 식어버린 음식이 있고 뭐랄까 깊은 침묵만 흐르는 거죠. 아, 상상만 해도 좀 먹먹하네요. 그쵸.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이 그날이네요. 우리 민수가 떠난 지 벌써 10년. 이렇게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남편은 그냥 대답 없이 숟가락만 내려놓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해요. 네. 이 도입부가 참 인상적인데요. 그 오랜 슬픔이 어떻게 한 가정을 잠식하고 또 심지어 부부 사이의 소통까지 단절시키는지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은 뭐 바깥일을 핑계대고 아내는 밤마다 홀로 님을 짓고 각자 방식대로 고통을 견디는데 이게 서로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마 당신께서도 주변에서 이런 깊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슬픔의 무게가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작입니다. 네. 그렇게 그 깊은 슬픔이랑 죄책감, 뭐 내가 그날 조금만 더 빨리 데리러 갔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막 뒤엉키던 그날 밤 9시쯤이었을까요? 낡은 현관벨이 울립니다. 아, 이때 뭔가 예감이 들죠? 네.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좀 훤칠하고 낯설면서도 어딘가 좀 익숙한 느낌의 젊은 청년이 서 있었던 거예요. 낯설지만 익숙하다. 그렇죠. 이 청년이 준호라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여기 민수 씨 댁이 맞나요? 아, 민수.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잖아요. 네. 그 이름을 정말 낯선 사람 입에서 들으니까 부부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았겠죠. 그쵸.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억눌렀던 그 이름이 불쑥 튀어나온 순간이니까요. 아마 모든 방어벽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준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는 거예요. 어떤 돌아가신 수녀님이 이 주소로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다면서요? 수녀님이요? 네. 근데 그 봉투에 적힌 이름, 그걸 보는 순간 아내가 숨을 헙 하고 멈췄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분명 아들 민수가 어릴 적 써던 글씨체랑 너무 똑같았던 거죠. 아, 글씨체.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글씨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단서잖아요. 이건 10년 동안 굳건했던 아들은 죽었다는 그 믿음에 정면으로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감각적인 증거는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흔들 만큼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내분 손이 막 덜덜 떨렸다고 하는데 그건 단순히 놀라서가 아니라 뭐랄까 굳게 닫아두었던 가능성의 문이 정말 강제로 확 열리는 듯한 그런 충격과 혼란의 표현일 겁니다. 네, 그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편지를 펼쳐서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직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아, 이 구절을 듣자마자 아내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합니다. 민수야,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면서요.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같은 그런 약속이었겠죠? 그렇죠. 편지의 내용도 그냥 뭐 잘 지낸다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다,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아주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네. 글씨체에 이어서 내용까지 아들의 생존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부모님 마음은 혹시나 하는 그 희망하고 설마 이게 말이 되나 하는 불신 사이에서 정말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감정의 동요를 넘어서 그 10년간 쌓아온 현실에 대한 인식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편지를 전해준 청년, 준호가 또 다른 물건을 내미는 거예요. 작은 상자였는데, 아, 또요? 네. 그 안에 십자가 모양 은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아내가 거의 숨이 넘어갈 듯이 소리치는 거죠. 여보, 이거 민수가 고등학교 때 직접 산 거잖아. 아, 목걸이. 이건 정말 결정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민수가 생전에 늘 지니고 다니던 물건임이 너무 확실했던 거죠. 네. 글씨체나 편지 내용이 어쩌면 민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면 이 개인적인 소지품, 목걸이는 민수가 확실하다라는 감정적인 확신을 아주 강하게 불어넣는 거죠. 네. 이건 뭐랄까 논리적인 증거를 넘어선 정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부모님은 만약 이게 다 잘못된 희망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 깊은 두려움과 함께 우리 아들이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벅찬 기대감 사이에서 정말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양가적인 감정, 이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 감정이야말로 이분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됩니다.
그날 밤 부부는 당연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수많은 질문들이 막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럼 그 사고는 뭐였지? 단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혹시 기억을 잃었던 건 아닐까? 온갖 추측들이.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내가 문득 편지 봉투 뒤편을 다시 보게 돼요.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던 거죠. 아, 단서가 또 나오는군요. 네, 바로 부산 해운대 55 수녀원 이렇게요. 구체적인 장소가 나왔네요. 네, 이 구체적인 장소는 그 막연했던 희망에 딱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남편이 망설임 없이 바로 결심합니다. 내일 당장 내려가 보자.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지. 아, 이 부산 해운대 수녀원이라는 단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나 추측 상태였잖아요. 네, 근데 이 구체적인 행동 목표가 생기면서 이제 슬픔 속에 주저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들을 찾기 위한 어떤 능동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이런 슬픔이나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능동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대처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슬픔에 그냥 잠식되지 않고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한 이 결정 자체가 부부에게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하는 거죠. 여기에 또 그 편지를 전해준 청년 준호가 자기를 돌봐준 수녀님과의 인연 때문에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요. 아,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네요. 그쵸. 그래서 다음날 새벽 세 사람은 낡은 승용차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자기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수녀원에서 도움을 받았고 편지를 맡긴 수녀님이 자기를 돌봐주신 분이라는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처음에 그 어색했던 침묵이 희망을 향한 동행이라는 어떤 유대감으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몇 시간의 운전 끝에 드디어 해운대 수녀원에 도착합니다. 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하얀 벽돌 건물이었는데 그 앞에서 아내는 남편 손을 꼭 잡아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겠네요. 그쵸. 근데 그들을 맞이한 중년 수녀님이 편지를 맡기셨다는 그 수녀님은 몇 달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 또 한 번 희망이 꺾이는 듯한. 네,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지만 그 돌아가신 수녀님이 또 다른 물건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부부에게 꼭 전달해야 할 아들과 관련된 것이라면서요. 아, 다행이네요. 뭔가 있군요. 네, 그 상자 안에는 민수가 어릴 적 쓰던 작은 공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공책이요? 네, 첫 장에 또렷한 글씨로 김민수라는 이름과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아직 돌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가족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여기 남아있다. 아, 이 공책과 문장은 이건 뭐 편지나 목걸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건 민수가 사고 이후에도 생존했고 의식이 있었으며 심지어 글을 쓸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잖아요. 아, 그러네요. 특히 가족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여기 남아있다는 이 구절은 10년간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부모님께는 단순한 생전 확인을 넘어서 정말 깊은 정서적 위안과 연결감을 주는 거죠. 아, 우리 아들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요. 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공책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기억을 잃은 채 낯선 병원에서 깨어났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야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민수야라고 부르는 부모님 목소리를 들었다는 아주 절렬한 기록이 담겨 있었죠. 아, 기억상실이라는 키워드가 드디어 등장하네요. 네, 이게 그 10년이라는 긴 부재의 시간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해 주는 거죠. 물론 부모님께는 큰 혼란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 게 아니라는 어쩌면 약간의 안도감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수녀님이 덧붙이기를 돌아가신 수녀님이 그 기억 잃은 젊은 청년을 몇 년 전까지 몰래 돌봐주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그 청년이 부부의 아들이 아니겠냐는 말과 함께요. 갑자기 사라졌다. 네, 바로 그때 준호가 결정적인 정보를 딱 기억해냅니다. 수녀님들이 그 청년을 현수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걸 얼핏 들었다는 거예요. 현수. 나 드디어 이름이 나왔군요. 네, 이 현수라는 가명은
이제 아들을 찾기 위한 새로운 핵심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라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딱 제기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건 단순한 기억 상실과 방황이 아니라 어떤 다른 외부 요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그냥 감동적인 가족 상봉 드라마를 넘어서 어떤 좀 더 복잡한 사건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부부와 준호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현수를 찾는 거죠. 공책에 접힌 2018년 6월 해운대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버티고 있다. 이 기록을 단서 삼아서 다음 날 해운대 시장으로 향합니다. 네, 이제 발로 뛰는 수사가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물어 수소문한 끝에 오래된 분식집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현수라는 청년이 옆 가게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다가 떠나기 바로 전날 어떤 낯선 남자랑 엄청 심각하게 다툰 후에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낯선 남자와의 다툼 후의 실종이라 네. 이 증언은 현수, 즉 민수의 실종이 그냥 자발적인 잠적이 아닐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죠? 네.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을 정말 극도로 끌어올립니다. 이제 부모님의 여정은 단순히 아들을 찾는 것을 넘어서 아들이 처했을지 모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네.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한 노인이 다가와서 결정적인 목격담을 속삭이듯 전합니다. 현수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지. 이 근처 오래된 항구 창고 쪽에서 낯선 사내들하고 같이 있었어. 항구 창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세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항구 창고를 향합니다. 도착해보니 거친 바닷바람에 녹슨 철문에 분위기가 정말 음습했어요. 창고 근처에는 딱 봐도 좀 날카로운 눈빛의 사내들이 서성이고 있었고요. 위험한 느낌이 드네요. 그쵸. 그래서 녹슨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기고 창고 안을 살짝 엿보는데 희미한 불빛 아래 여러 명의 청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중 한 명의 뒷모습. 그걸 본 순간 아내가 직감합니다. 여보, 저기 저 사람 등이 민수 같지 않아? 어릴 적부터 오른쪽 어깨가 살짝 기울어졌던 바로 그 모습이야. 이렇게요. 와, 이건 정말 논리나 증거를 초월하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직감인데요. 그쵸.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자식의 그 미묘한 신체적인 특징을 즉시 알아보고 기억해내는 것. 이건 단순한 희망을 넘어서는 아주 강렬한 확신이고 뭐랄까 부모 자식 간의 그 끊을 수 없는 깊은 유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어요. 사내 중 하나가 그 청년, 현수, 즉 민수를 거칠게 밀치면서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고개를 드냐.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러면서요.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딱 봐도 억지로 붙잡혀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상황이 안 좋군요. 네. 설상가상으로 그 사내들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 똑바로 해. 이놈이 혹시 그놈 아닐까? 예전에 사고 나서 죽은 줄 알았던? 조사 좀 더 해봐야겠다. 이런 대화가요. 이 대화는 정말 결정적이네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동시에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그쵸. 민수가 단순히 기억을 잃고 방황한 게 아니라 어떤 조직적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지금 감금 또는 통제 상태에 있고 심지어 그들은 민수의 과거 사고까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 여정은 아들을 참는 걸 넘어서 이 위험한 범죄의 실체에 맞서서 아들을 구출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작전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 창고 안에 아들을 확인한 순간 부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남편이 위험을 무릅쓰고 창고 뒤편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접근해서 아들 얼굴을 직접 확인하기로 하죠. 네, 정말 용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창문 너머로 그 빛바랜 형광등 아래 앉아있는 청년의 얼굴을 보는데 틀림없는 민수였어요. 남편이 조용히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자 민수가 고개를 돌립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남편이 입모양으로 민수야! 하고 속삭이니까 청년의 눈이 커지면서 떨리는 입술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되묻고는 눈물을 왈칵 흘리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루어진 정말 소리 없는 부자 상봉이죠. 이 창문을 사이에 둔 무언의 재회 장면. 정말 이 이야기의 감정적인 절정,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 한마디 없이도 그냥 눈빛과 눈물만으로 그 10년의 세월, 고통, 그리움을 다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안도감과 동시에 아들을 이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구해야 한다는 그 절박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정말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남편은 아들에게 손짓으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얼른 아내에게 돌아와서 민수가 맞다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 사이에 준호는 재빨리 아는 경찰에게 연락을 했고요. 곧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창고 안이 막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군요. 네, 남편이 창문 쪽으로 지금이야 하는 손짓을 보내자 민수가 정말 죽기 살기로 사내들을 뿌리치고 출입문으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때마침 들이닥친 경찰들이 사내들을 제압하는 그 혼란 속에서 민수는 마침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민수의 외침에 아내는 달려가서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오열하고 남편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깨안으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죠. 민수는 기억을 잃고 이름도 모른 채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모님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믿었다고 흐느끼면서요. 세 사람은 정말 10년 만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민수는 그 1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고 방황하다가 어떤 조직에 붙잡혀서 강제로 노동력 착취를 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 기구한 10년이었죠.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네요. 그쵸. 며칠 뒤 세 가족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낡은 거실 탁자 위에는 그동안의 여정을 함께했던 증표들, 그 편지, 목걸이, 공책이 놓여 있어요. 그 물건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이겠네요. 네. 아내는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이 집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남편은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함께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배웠다고 덧붙이죠. 이 귀향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공간으로 돌아온 게 아니죠. 10년간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 편지, 목걸이, 공책은 이제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딛고 되찾은 가족의 역사를 상징하는 어떤 유물 같은 것이 되는 거고요. 상실과 트라우마 이후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민수 또한 잃어버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요. 그날 밤 세 사람이 오랜만에 함께 밥상이 마주왔는데 특별한 반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잔치보다 풍성한 가족의 온기가 가득한 그런 저녁 식사 장면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깊이 들여다본 돌아온 아들의 편지 이야기는요. 정말 10년이라는 긴 시간도 끊어낼 수 없었던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등불, 마침내 맞이한 재회의 기쁨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동시에 기억상실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얼마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도 생각하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적인 재회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깊은 상실을 경험했거나 혹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께 깊은 공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주 작은 단서 하나가 희망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려는 인간의 그 근원적인 노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죠. 특히 이 부모님이 보여준 그 능동적인 탐색과 행동의지, 이게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동력이 되는지를 아주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떤 질문이나 혹은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끊어있는 인연 같은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 속의 그 낡은 편지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어떤 계기나 작은 용기 하나가 당신의 그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돌아온 편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그 돌아온 편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자료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